예, 그 마지막 세션 말씀드릴 노건엽입니다. 일단 제가 요 포럼 참석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부서장이 된 게 불과 6월 1일이기 때문에 되자마자 제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은 내용을 부탁받은 게 첫 번째 위기였고,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제가 맡은 세션이 마지막인데 하필이면 11시 20분부터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점심시간이 11시 20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40분이라고 쓰고 한 25분 정도로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지금 교수님 포함해서 연구위원님 말씀 쭉 듣는 와중에 그 상당히 그 좋게 그 인식이 됐던 거는, 이제 앞서 바로 말씀 주신 이상구 연구위원께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아마 그 자료 베이스로 제가 몸담고 있는 쪽의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협찬사에도 있습니다만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아니면 기타 다른 IB 딜들을 소싱하거나 제한되는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분석을 하고 계셔서, 이게 그 다른 앵글로 봤을 때도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던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발표하는 게 이제 리파이낸싱 성공 사례나 리스크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CJ, 프레시웨이, LG 에너지를 전부 다 제 고객사들인데, 저들께서 여하의 이유로 이제 자금 조달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략적인 부분들, IB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문의를 주시면 이제 그것들을 신한증권의 입장,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 제안드리고 딜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데, 이제 그게 꼭 리파이낸싱이나 리스크 관리 쪽인 측면만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30분, 40분의 시간 어떻게 꾸며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화증권이라는 타이틀은 또 그 IB토마토께서 주셨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약간 이론적인 것 위주로 일단 이 장표는 구성이 됐고, 그 장표별로 이제 현업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이제 구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별도의 그 장표를 만들기에는 이제 저희가 연말이고 또 저희 부서가 그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하고, 이 장표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좀 아마추어적인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정식 사원들은 돈 버는 데 쓰여지고 있고, 요거는 저희 이제 인턴 사원이 만들다 보니까 일부 이제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들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동화 상품, 유동화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그 점심 식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기업에 자금 조달을 하는 그 방법론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달을 통해서 본인들 최대 주주, 그러니까 오너신 거죠. 오너의 지분율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얼만큼 비용적인 세이브가 되며 기타 다른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의 이 여하의 장표를 꾸며본 건데요. 지금 제일 좌상단에 있는 자산이라 하면 이제 저 자산을 건드려서 그 조달을 한다는 뜻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돈이 부족해지면은 명품 가방부터 팔듯이 그런 그 단순히 깡을 한다거나 이제 그 전당포에 가는 것도 저 자산 유동화의 한 형태일 것이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유동화해 나가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의 여파를 자산 유동화의 앵글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부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입인데,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차입이라 하면 이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시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캐피탈 마켓을 이용한 자본시장을 통한 차입이 있을 텐데, 당연히 자산 유동화하는 것 대비해서는 여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메자닌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 한 5년 전부터 한 3년 전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저 메자닌을 통해서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라든지 그러니까 파고를 맞은 기업들이 저 메자닌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많은 조달이 있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 메자닌 상품을 통한 조달을 했는데 그 산업적인 경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들, 바이오나 그 전통적인 산업에 있는 일부 그 벤더사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증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거의 그 AA급들, 이제 여기 협찬해 주신 곳들도 그런 곳이 계신데, 이제 AA의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은 4%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한진그룹이라든지 그 두산그룹 아니 이랜드그룹처럼 재무적으로 비교적 여유에 있는 기업들은 6, 7, 8, 9%까지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조달 코스트가 그냥 직관적으로 너무 높다라는 거에 배경하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셔야 되는 타이밍을 맞이하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증자라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년 대비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는 올해 증자가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자라는 주식 자본 시장을 통한 조달도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히 활발하다. 그래서 그 좌상단의 자산과 차입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뎁 캐피탈 마켓을 통한 조달일 거고요. 메자닌과 증자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에쿼티 캐피탈 마켓을 통한 조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저도 오늘 포럼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이제 DCM이 약 한 2,500조, 그다음에 이제 ECM이 약 2,700조 정도 돼서 현재 한국의 전체 자본시장 규모는 5,000조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지금 자산이랑 저 차입을 담당하는 쪽 DCM 시장이 2,500조나 되나? 라고 이제 그 체감적으로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한 40% 정도가 국고채고 기타 뭐 금융채라든지 여하의 채권들 제외하고 순수한 이제 회사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공사모 합쳐서 한 100조 정도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그 100조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그 LG에너솔루션도 계십니다만 한 회차에 그 공모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국 기업들은 1조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화를 통한 조달의 목적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 재무께서는 가장 달성하고 싶은 세 가지의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조달 수단을 확보한다는 거. 즉 이제 본인들께서 여러 가지 조달 수단을 통해서 조달을 해나가시는데 기존에 없던 조달처를 확인하시는 것만큼 그 기업 재무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과 뭐 우대은행 그 국내 주요 은행들, 그다음 증권사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그거를 얼마 정도 소진한다는 거를 본인 다 아시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새롭게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조달하시는 비용보다 자산을 유동화해서 조달한다는 게 비용상 절감이 된다면 또 그것 역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조달이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제 그건 금상첨화일 텐데,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 두 개의 조합으로 갈지에 대한 게 실질적인 저희도 제안드리는 제안서의 주요한 이제 그 포인트일 텐데요.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일반적인 대기업들이 고민하는 그 유동화를 통한 조달의 핵심 아젠다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들이 이제 유동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려야지 뒤에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큰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자산을 유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 유동화 대상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채권이 가장 일반적으로 만질 수 있는 채권이고요. 이제 매출 채권을 유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처가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의 벤더사인데 매출처가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팔면은 그 돈의 이제 실질적인 원천은 삼성전자의 신용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부터 자기의 매출채권을 나 말고 다른 뭐 금융기관한테 주세요라는 그 양도 승낙이라는 절차만 밟을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줄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플 A급의 채권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채권을 내가 한 달 동안 반년 동안 기다렸다 받아야 될 돈을 지금 즉시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에 준하는 할인율로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다라는 맥락인 게 매출 채권인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게 말로는 쉬운데라는 말씀은 기업 재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삼성전자에 찾아가서 양도 승낙을 받고 굉장히 저리의 할인율로 지금 즉시 현금화하고 싶은 마음이 재무팀은 굴뚝 같으나, 이거를 실제 삼성전자에 찾아가야 되는 사람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팀이기 때문에 그 영업팀은 그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기업은 되게 우량하고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삼성전자에게 되게 좋은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어필을 해놨는데, 본인들이 뭐 재무적인 여하의 사정으로 죄송한데 이거를 좀
양도승낙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 자체는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묘한 그 상관관계가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현대차그룹 뒤에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대차그룹 같은 계열사인 경우에는 저 양도승낙을 왕왕 도와주면서 그 재무적으로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만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뻔히 아는 사이 내지는 굉장히 아끼는 사이, 즉 같은 가족급이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의 유동화는 쉽지 않다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아예 이제 상품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 핸드폰, 아이폰 나오면서 바꾸실 수 있는데 핸드폰 사서 가시면 여러 가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 사인이 있습니다. 즉 그 제가 지금 SKT를 상대로 핸드폰을 구매하는 거지만 SKT는 그 즉시 그 매출 채권들을 묶어다가 그때 이제 그 공모 형태로 유동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말기 유동화라는 이름으로 SKT 뭐 U+ 지금 유동화 시장에 거대한 상품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매출 채권 유동화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동산은 유동화라기보다는 담보의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지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유동화라는 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담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서 그 내려온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동화보다는 담보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한다라는 게 있고 지금 저 기타 부분이 사실은 점점입니다만 그 향후 한국의 유동화 시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적재산권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기업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 NH 같은 곳들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디즈니, 아니면 뭐 도라에몽이라든지 수많은 그 지적재산권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유동화 대상이 된다면 유동화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될 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직은 한국에서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유동화할 만큼 넉넉한 규모의 그 IP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신용평가사들이 그 지적재산권이 창출할 재원 그 향후 미래 흐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화 그 시장에 뭐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본시장이 커지고 건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신평사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들처럼 유관기관들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게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변 쪽으로 넘어가면 저 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을 유동화하는 거는 이해가 되셔도 저 뎁 쪽에 있는 것들 유동화하는 거는 일견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특히 저 부채,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내지 장기 차입금을 그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거를 유동화하는 것들도 꽤 됩니다. 이제 일견 즉시 이해가 안 되실 만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라이머리 CBO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개별 회사 기준으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곳들의 채권을 수십 개 개를 모아서 그걸 다 이제 풀링을 해가지고 담보화 시켜서 그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들이 그 프라이머리 CBO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상당히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머리 CBO가 코로나 시국에서는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의 조달처가 됐었는데 이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PCBO 발행이 적어지고 PCBO 발행이 적어지니까 기존의 코로나의 여파를 요 자금을 요긴하게 쓰였던 곳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그 차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비주력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중견 기업들 같은 곳들은 지금 저희가 만나 뵈면은 이 PCBO 만기 도래하는 걸 어떻게 차환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말씀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뭐 이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자산 유동화라 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자산을 유동화하는 거다는데 이제 유동화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일본이 즐겨 쓰는 표현이고 저거에 대한 영어 표현은 이제 증권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 증권화되지 않아 있는 자산들을 이제 증권화 시켜서 증권시장 즉 이제 캐피탈 마켓에 돈을 갖다 쓰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특수 목적 회사하면 이제 컴퍼니고
이제 특수목적 수단이면 이제 비이클일 텐데 그 스페셜 펄퍼스 비이클로 크게 이제 SPC가 있고 그 주식회사가 있고요. 이제 신탁이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신탁이 그 직접 사채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SPV는 신탁인 반면 한국은 아직 그 상법상 신탁은 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즉 신탁을 비이클로 쓰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뭐 90% 이상의 SPV가 SPC입니다. 근데 저 SPC가 여긴 써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유동화법상 SPC가 있고요. 상법상 SPC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면 전문가처럼 안 보이고 또 말씀드리자니 너무 디테일해서 그냥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찾아보니까 98년 9월 달에 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는 유동화 증권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엔 담보부 증권이라는 표현을 썼었다라는 내용은 제가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었지만 찾아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S 시장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을 좀 스킵을 했는데 이제 유동화 시장은 크게 ABS랑 MBS로 나뉩니다. 근데 MBS는 이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의 약자고 해서 모기지론을 대상으로 한 유동화 시장에서 약간 별도로 치고 지금 오늘 자리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내용과 저희 증권사 기준에서의 IB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화 증권은 뺀 시장 규모인 거고요. 지금 ABS 시장 추이가 여기 보시면은 대략 한 60몇 조, 한 70조 정도 수준이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MBS를 합치면 이거의 한 2배보다 좀 더 많아지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제일 그 035인 거에 따른 부분과 이제 등급별로 나눠봤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트리플 A급들이 가장 많이 거의 절반 이상씩 차지하고 있고 우측에서 보면은 이제 0모와 3호는 각각 뭐 절반 정도 수준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잠깐 시장계만 말씀드린 대로 그 단말기 유동화 채권 시장이 한국은 신기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단말기를 공모로 유동화시키는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만 있는 특징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단말기를 유동하는 게 이제 공모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항공사들이 자기네들의 장내 매수 채권을 유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항공사들이 가장 재무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본인들의 장내 매수 채권들을 건드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색동이라는 뭐 고유한 이름으로 지금 본인들의 카고 화물 장내 매수 채권을 유동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처럼 항공사들은 좀만 힘들면 이제 본인들의 장내 매수 채권을 유동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동화 시장이 한국은 이제 일견 보면은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갈 것처럼 느껴지는 장표입니다만 이게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본 시장이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일본에서 공부를 일부 하고 온 거를 베이스로 이제 일본 쪽 자료들도 많이 보는 한편 이제 오늘 포럼을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일본 시장의 유동화 시장이 한국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전체 DCM이 2,500조인 반면 일본은 그게 5,000조가 넘고 근데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은행의 그 간접금융 시장이 그 자본시장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DCM이 5,000조라면 일본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여신가능 규모가 1경이 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경 5,000조의 그 뎁캐피탈 그 부채 시장이라 본다면은 한국은 DCM이나 이런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유독 일본에 비해서는 이 유동화 시장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한국에 있는 ABS 시장이 그 유동화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냐 놓고 보면은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한 근거로 실제 이제 그 현업에서 느끼는 부분은 이 소위 얘기한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으로 AA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을 제공한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이 있으시다고 하면 투자자들 기준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알채권 그러니까 직접 CJ 제일제당이 발행한 채권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 제일제당이 매출채권이든 뭐든 하여튼 제일제당으로부터 나온 자산을 근거로 한 ABS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제당이 망할 위험, 크레딧 리스크도 분석해야 되는 한편 그걸로부터 나온 요 기초자산에 대한 현금 흐름 이게 얼마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무조건 소위 얘기하는 알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ABS 시장이 꾸준히 쭉쭉쭉 성장해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내용이고요. 맨 뒤에 이제 언급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이제 시간을 축약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으로는 지금 ABS 시장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여전사들입니다. 즉 이제 캐피탈사, 저축은행 뭐 이런 쪽들인데 이쪽이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 뭐 ABCP 쪽에 대규모로 물려 있거나 혹은 출자를 더 이상 그러니까 그 투자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으로 급속도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ABS 쪽은 대기업들이 발행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제한된 상황으로 맞물려져 있고 이제 이게 금융 위기가 올라오면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패턴이라면 이 ABS 시장이 요 장표에서 보듯이 쭉쭉쭉쭉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는 이제 그런 앵글로 봐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자산 유동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냥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자산을 유동할 만한 자산을 이제 제공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제공된 자산인 무조건 현금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제 현금이 발생돼야 되거나 아니면 발생하도록 이제 구조를 짤 거고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SPC 그 특수목적 회사에 넣어놓고 그 특수목적 회사가 그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통제해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A, B, S면 이제 그 주식이고 이제 주식이라면 이제 광의의 주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A, B, B면은 본드, 그러니까 에셋백, 그러니까 기초자산으로 해서 채권이 나가면 A, B, B, CP가 나가면 A, B, CP,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증권이 나가면 A, B, S, 론이 나가면 A, B, L,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전단체 STB를 하면 A, B, STB가 된다. 그래서 뭐 뒤에 뭐 A, B, 뭐 어쩌고저쩌고 시작되는 복잡한 단어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상품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요 유동화를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 신탁 구조인데 이제 신탁 구조는 수익권이라는 형태로 권리관계를 뜯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변주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한국은 그 신탁이 사치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신탁을 통한 그 유동화는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사례처럼 신탁을 통한 조달이 가능한 식으로 신탁법이 개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뭐 딱히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SPV의 기능 및 장점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유동화를 왜 하냐인 거고 요거는 앞서 설명에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환 기능인데 이 전환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 내지는 부동산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이 증권 형태로 전환해서 그 지적재산권을 파는 시장으로 가면은 투자자도 얼마 없겠으나 이제 그거를 주식시장, 그러니까 캐피탈 마켓으로 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거를 단기로 끊어서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단기로 발생하는 것들을 장기 시장으로 끊어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즉 자산을 이제 그 자본시장으로 갖고 오는 전환과 단기금융시장 내지는 장기금융시장을 본인에게 유리한 다른 이제 만기에 맞게끔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고프 기능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대부분의 유동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매출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 돈을 6개월 있다가 현금으로 받아서 그 현금을 지금 본인의 운전자본을 쓰거나 아니면 빚 갚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즉시 6개월 이후에 돈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지금 당장 빚을 쓸 수 있거나 혹은 그 새로운 사업을 위한 운전자본을 늘리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동화는 이제 부고프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포스코는 아니고 현대해처 같은 경우들도 이런 부고프 목적으로 유동화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영업점 기준으로는 매출을 일으켜준 상대방한테 이 돈을 나 말고 이거 돈 대신 딴 사람한테 주세요, 금융기관한테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 기능은 되게 크고 일어나면 되게 대규모로 일어나지만 그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도 같이 추가로 드리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금융구조 수립의 용이성이라든지 현금흐름의 투명성은 같은 말인데 지금 이 부분은 SPC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제한적이나마 이 부분을 이제 시장화해서 만든 게
지금 이게 최근에 또 약간 터부시되는 개념인데 이제 TRS라고 토털 리턴 스왑이라는 형태로 한 4, 5년 전쯤에 상당히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금감원에서는 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업들이 알아서 그 TRS가 워낙에 이제 언론사에서도 약간 문제시되는 상품 아니냐라는 앵글로 기사를 쓰시다 보니까 SPC를 활용한다면 요 개념에서는 TRS나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이제 그게 급속도로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제 반면에 말씀드린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상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 기업금융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그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하여튼 그 특정 자산을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앵글로 본다면은 뭐 강남에 있는 빌딩은 첫째, 뭐 강북에 있는 빌딩은 둘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이거를 신탁에 다 넣고 그 수익권의 형태로 배분한다면 지금 요 금융구조라든지 현금 흐름의 투명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신탁이 법적으로 좀 더 지지받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것들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뭐 크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 봐서는 한국도 법적인 그 어떤 개선이 있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뭐 저희 인턴이 저 밸류 플러스 27차라는 거는 안 지우고 나머지만 지워놔서 사실은 그냥 다 들킬 내용을 써놓은 내용인데요. 지금 현대제철 있고요. 지금 거래처는 이제 현대제철 계열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현대제철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서 매출 채권을 현대제철의 양도 승낙을 받고 그 내용으로 현대제철보다 등급이 열이한 다른 계열사가 현대제철의 등급에 준하는 그 조달금리, 즉 할인율로 조달을 한 건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부고프도 되는 한편 이제 금리도 되게 낮아지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사례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랜드 그룹인데 지금 이랜드 아시다시피 이제 애슐리라든지 이랜드가 요식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업도 하고 있는 한편 본인들의 이제 빌딩에서 요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내 매수채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고프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장내 매수채권을 통한 이 유동화를 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는 신탁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인수 영업, 언더라이팅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그 대항해 시대 때 그 넓은 바다로 나가는 그 배들에 대한 투자를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밑에 언더에다가 라이팅한 거가 시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주요 대기업들 대상으로 그 대기업들의 대항해 모험에 같이 적극적으로 언더라이팅 할 수 있게끔 저도 현업에서 최대한 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